오늘 시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분 소개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시간, 저 사실 굉장히 탐났거든요. 네.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이렇게 강하게 외쳐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장 보니까 사실 그럴 기운도 나지 않고요. 코스피가 2030선 지금 이탈했습니다. 2029포인트, 코스닥은 670포인트, 2.3%. 오늘 장중 흐름 놓고 본다면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코스닥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어디까지 떨어질까? 2000선 혹은 1950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평가나 뭐 지지 라인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100은 바닥으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거의 또 한 80포인트 이상 더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 뭐 바닥이 어딘지 논하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한 지금 상황이긴 한데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뭐 여기가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뭐 그 밑으로 지금 더 엄청난 뭐 지하가 지금 있는 그런 상태라서 다 패닉 상태에 좀 빠져 계실 텐데 일단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자꾸 더 악화되고 있고 또 가장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을 급락시켰던 가장 큰 배경 역시 미국이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제 계속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금리를 더 올리는 쪽으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금리 올릴 때 신흥국이 제일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이제 자금 이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안타까운 건 중국은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반등하는데 역으로 한국은 더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경기에 사실 문제는 없어요. 지금 환율도 뭐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계속 신저가 나면 원달러 환율도 전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네. 아직 원달러 환율도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상태도 아니고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뭐 쇼크는 나고 있지만 뭐 3분기 실적 그렇게 뭐 나쁘다는 평가는 내릴 필요 없고요. 또 2018년도 전체 실적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더 좋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펀더멘탈적인 저는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장기간 이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해소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인데 네.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증시가 외국인들 때문에 급락하면 연기금이나 투신이 받아줬거든요. 과거에 이런 급락장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추신과 연기금도 4일 연속해서 네.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좀 매수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수는 하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까지 좀 빠지기는 좀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이런 급락장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지금 4주 동안 12%, 한 15,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19% 빠졌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도 이런 그 리스크가 터져서 급락을 했을 때 그 후에 4주 또 뭐 한 2달 정도는 또 그 최소한 지금 급락폭의 절반 이상은 다 회복은 됐었습니다. 네. 한 번도 그냥 계속해서 망가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좀 반등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지수가 언제건 회복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매일같이 그 기대를 깨트리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로 결국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한국 증시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만큼의 시총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발한 네. 게 바로 10월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는 장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참 어려우셨을 네. 텐데 그럼 투자자들은 그를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은요, 이제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이 사실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결국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종목이 다 다양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정말 실적이 좋은데도 막 그냥 속절없이 빠지는 게 있고, 아까 휴젤 언급하셨지만 휴젤 같은 거는 실적이 쇼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또 폭락하는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른데 결국 포트폴리오 그냥 재정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젤 같이 좀 쇼크 나서 또 아니면 뭐 오늘 비록 자동차가 올라가지만 좋아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내가 손실이 뭐 여기서 30%가 났더라도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거죠. 손절매하고 사실 삼성전자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또 오늘 보니까 어제 그 제일기획도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네. 3분기에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그냥 빠져버린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으로 교체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시장 반등할 때 실적 좋고 모멘텀 있는 기업이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가거든요. 그리고 실적 나쁜 기업은 지수 올라도 안 가요. 그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반등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포트폴리오, 좀 선택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그 부분 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전량 손절매 하는 거죠.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사실 뭐 진짜 뭐 저도 이제 오늘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 진짜 뭐 1800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가능성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다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 위너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손절하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언제 사느냐 그건 잘 고민해 보셔야겠죠. 근데 그 타이밍은 결국 제가 봤을 땐 다음 달에 그 11월 29일 날 G20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네. 미중 무역 분쟁 그 전에 좀 뭔가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결과는 나중에 떠나서 그러면 11월 중순 정도에 또 외국인들 순매수 확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재접근하겠다. 그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냥 어차피 좀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현금은 좀 부족하지만 종목들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연말에 또 배당 수익률도 지금 주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배당까지 생각하고 어차피 또 이런 이슈들 다 반영된 것 같고 국내 증시 분명히 펀더멘털은 진짜 문제가 없는 상태니까 끝까지 좀 버텨보겠다. 기술적 반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분명히 어쨌든 선택은 꼭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좀 몫을. 저는 사실 이 중에선 첫 번째 포트폴리오 좀 재정비 쪽으로 나쁜 종목 오히려 그냥 솎아내고, 왜냐면 다 같이 네. 빠졌기 때문에 나쁜 종목 솎아내고 차라리 그냥 좋은 기업 어차피 빠졌으니까 갈아타는 그런 전략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첫 번째가 끌리긴 하는데 사실 요즘엔 그렇잖아요. 나름 화요일에 나쁜 종목을 솎아냈어요. 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한 종목을 샀어요. 근데 그 종목이 다시 손절가 라인에 쳐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이제 손절을 그런 경우에 손절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종목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손절을 할 거면 다 해야 되겠죠, 그냥. 모든 종목을 다 손절하든지 버티실 생각이면 일단은 솎아내자는 거죠. 더 좋은 걸로.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진짜 실적 좋은 기업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거든요. 두세 배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적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어차피 같이 빠졌는데 주가 올라갈 때 보면요. 굉장히 답답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내 건 회복도 안 되고 다른 종목은 회복되는데 이거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포트폴리오 재정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지금은 뭐 다 같이 나쁘니까 네. 괜찮지만 올라갈 때는 남들 갔는데 내 거 못 가면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으로 추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 비빌 언덕이라는 건 결국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 혹은 신작 혹은 신제품 이런 류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로 좀 추려 나가는 작업이 지금 관망하면서 좀 해볼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염 차장님께서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그럼 솎아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자리이신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미리 좀 질문 드려봤더니 전기차 쪽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테슬라 흑자 전환 성공. 이게 또 힘이 돼서 전기차에게 또 보탬이 돼줄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진다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을 네. 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어차피 지금 성장은 계속 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투자자분들이 이런 좀 생각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올라서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사실 실적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어야만 그 주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적자여도 뭐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적자잖아요, 사실 실적이 그동안. 근데 주가가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죠. 2019년, 20년도에 돈을 왕창 벌 거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그런 기대감이고, 전기차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전기차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1년에 전체 자동차 시장이 판매 대수가 한 9천만 대 되거든요. 네. 그중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지금 현재까지는 한 110만 대 정도. 비중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이렇게 22년까지 넘어가면은 이게 4%, 5%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나중에 진짜로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이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스마트폰 한참 나왔을 때 시장이 그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맞아요. 않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이미 시작이 됐던 종목들은 그 당시 적자 났던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한 4, 5년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저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 중에서도 소재를 좀 보자. 네. 거기서 양극재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있는데, 그 양극재가 뭐냐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양극과 음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에서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그거를 충전한다 그래요. 네. 음극에서 그다음에 양극으로 가면 그걸 방전한다 그럽니다. 이제 전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 그 양극화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극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충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뭐 자료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가장 이 양극재 시장이 그 4대 소재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큽니다. 원가 비중으로도 가장 높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소재 자체도 배터리 가격이 한 46%나 차지할 정도로 큰데, 그 중에서도 27%가 양극재니까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시장이 앞으로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용어들이 막 어려울 수 있어요. 네. NCM이라는 것도 있고 NCA 있고, 뭐 보면 LFP, 이거 개인 투자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NCM은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소재.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FP는 이제 인산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 전기차는 NCM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NCM. 근데 NCM 중에서 뭐 523, 622가 있는데, 숫자가 무슨 얘기냐면, 5자는 앞에 그 니켈 있죠. 니켈이 네. 50% 비중이라는 얘기고, 아. C자는, 그러니까 C가 2다. 그럼 20%, 코발트가 20, 3이면 망간이 30%.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니켈입니다. 니켈이 뭐냐면 용량을 만들어요, 배터리. 배터리 용량이 왜 중요하냐? 주행거리가 커질수록 길게 네, 가겠죠. 주행거리. 네.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앞으로 주행거리가 긴 것만 보조금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니켈이 함량이 높은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은 지금 현재 523, 622 말고 721, 811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니켈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럼 주행거리가 나중에 500km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 이렇게 NCM 나올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앞에 숫자 비중에서 그 가장 앞선 숫자 있지 않습니까? N자. N자에 들어간 숫자가 높을수록 앞으로 좀 양극재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어디가 될까요? 그 일단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입니다. LNF랑 LNF, 에코프로인데, 뭐 간단히만 소개시켜드리면, 네. 지금 전기차 쪽으로는 거의 LNF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NCM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NCM 같은 경우 이제 LNF가 세계 5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712, NCM 712가 이제 니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거는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회사만 양산이 됐고요. 아직 전기차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LG화학, 삼성 SDI 같은 또 중국 BYD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메이저 고객사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LNF가 그래서 이 양극재 소재 중에서는 국내에서 지금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에코프로인데요. 네. 에코프로도 NCM을 만들긴 하는데 아직 비중은 NCA입니다. A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은 출력이에요. 근데 대신에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주로 자동차보다는 여러분들 뭐 요즘에 무선 그 청소기 있잖아요. 네. 청소기라든가, 그런데 뭐 아니면은 뭐 전기 자전거,
이런 데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 세계 위인데 이 회사는 NCM 812를 지금 양산을 했습니다. 8이면 아까 7보다 높잖아요. 네. 니켈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게 이제 또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에코프로도 한번, 그러니까 LNF나 에코프로가 지금 사실 세계적인 경쟁력 갖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시장 쪽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앞으로 주가 올라갈 것들은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어려운 장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으로 생각하니까 좀 맘 편하게 쳐다볼 수 있겠네요. LNF, 에코프로 이야기 해주셨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나 쉽게 와닿기도 네, 하고요. 어려운 게 아닌데 대부분 네. 그냥 숫자나 이게 영어 보고 다들 NCM 너무 이러면 어려워하세요. 뭐야 이럴 거잖아요. 근데 네.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앞으로 좀 안 네. 까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 증시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빠르게 좀 체크해 보죠. 체크 포인트나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주는 모멘텀이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는 다음 주 그 금요일 날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저는 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연준이 좀 정신 네. 차리고 우리 좀 긴축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실적 발표입니다. 10월 29일 날 아모레퍼시픽, 오늘 또 주가 안 좋은데 실적 발표하고, 31일은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고요. 네. 삼성전기 요새 문매 맞고 있는데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1일 날 애플 실적 발표하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오늘 그 파워로직스 좀 말씀 간단히 한번. 삼성전자 네. 스마트폰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사실 성장 동력이 다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번에 LG에서 V40이 그 5개가 달린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삼성도 지금 이제 보급형에는 카메라가 사실 후면에 한 개, 앞에만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보급형에도 듀얼 카메라가 달립니다. 후면에. 네. 그거를 이 파워로직스가 지금 납품을 하게 됐고요. 또 전면 카메라는 거의 독점적으로 또 파워로직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보급형 쪽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프리미엄 갤럭시 S10에도 전면 카메라 쪽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스마트폰 섹터는 안 좋지만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 잘 안 빠집니다. 이 급락장에서도 주가 거의 안 빠졌어요. 그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000원, 손절가 한 5,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이야기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 6,000원 잡고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5,260원에 오늘 현재가를 기록하고요. 손절 라인 5,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심권에 두시고 흐름 놓고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장에서 굳이 성급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추이를 체크하시죠. 자, 오늘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